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비행기 한 대 값은 수천억 원, 연료비만 하루 수억 원. 유가가 오르면 탑승률 80%를 넘겨도 적자를 볼 수 있는 항공사. 그런데도 항공사는 매일같이 전 세계 하늘을 가득 채우며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호텔이 방을 팔아 돈을 벌듯 항공사는 좌석을 팔아 돈을 법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항공권 판매죠.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 안에는 놀라울 만큼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항공이 뉴욕행 노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노선에는 에어버스사의 A380 모델이 주로 투입됩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기죠. 이 비행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1등석 12석이 있고 그 뒤로 이코노미석 301석이 자리하고 2층 전체는 비즈니스석 94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꽉 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코노미석의 평균 운임은 약 190만원이고 301석이 모두 팔리면 약 5억 7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비즈니스석은 440만원 정도인데 94석을 곱하면 약 4억 원이고 1등석은 730만원의 12석이니 8,700만원 정도죠. 즉 비행기가 한번 뜰 때 편도 기준 약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수십 대가 뜨고 내리니 단순 계산만 하면 항공사는 매일 수백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료비, 인건비, 공항 사용료, 감가상각, 보험료를 모두 제하면 남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제선 평균 영업이익률은 5%도 안 됩니다. 비행기가 한번 뜰 때 10억을 벌어도 실제 남는 건 수천만 원 수준이죠.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여전히 비행기를 띄우는 이유는 좌석 하나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정교한 수익 구조의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항공사는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과 유연성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항공권을 살 때 대부분 여행사를 거치죠.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드블록이란 개념인데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미리 도매로 사두는 겁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들은 인기 노선의 좌석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 패키지 상품과 묶어 판매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좌석을 미리 팔았으니 빈자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여행사는 일정 수요를 확보하니 안정적이죠. 문제는 여행사가 그 좌석을 다 못 팔면 그 손해는 여행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일이 다가오면 특가 항공권이나 공동구매 항공권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좌석을 원가 이하로라도 팔아서 손실을 줄이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항공사의 진짜 고객은 승객이 아닙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고객은 여행사입니다. 그들은 좌석을 도매로 사가는 B2B 고객이고 우리는 그들의 소매 고객일 뿐이죠. 이제 좌석 구조를 다시 볼까요? 이코노미석은 전체 좌석의 70%를 차지하지만 항공사 수익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는 쉽게 말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한 좌석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려면 적어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코노미는 그 고정비를 메우는 역할을 하죠. 반면 진짜 돈이 되는 곳은 앞에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전체 좌석의 20% 정도지만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1등석 대신 비즈니스석을 늘리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원래 1등석 노선이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 해외 노선이 줄어드는 동안 비행기를 개조해 1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1등석이 남은 노선은 뉴욕, LA, 런던, 파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비즈니스석에 집중할까요? 그건 이 좌석이 단순히 넓은 자리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먼저 탑승하고 먼저 내리죠. 호텔 라운지처럼 식사와 와인이 제공되고 출장객에게는 회의 공간과 휴식 공간이 주어집니다. 이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프리미엄을 파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좌석을 사는 고객의 대부분이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티켓을 산다는 점이에요. 출장비 명목으로 회사가 결제하니까 비싼 티켓을 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최고의 고객이죠. 변동이 많고 일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비싼 요금이라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티켓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티켓을 가격이 아닌 자유도로 구분합니다.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어려운 티켓은 싸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티켓은 비쌉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누군가는 50만원에 누군가는 200만원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비즈니스석은 그 자유의 프리미엄을 파는 자리입니다. 시간을 살 수 있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죠. 이게 항공사 수익의 핵심입니다. 결국 항공사는 이코노미석으로 고정비를 메우고 프리미엄석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절대 비워두지 않고 뜨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반대편에서는 정말 이동만 하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전혀 다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저가항공사 LCC의 탄생이죠. 비즈니스석이 시간을 파는 사업이라면 저가항공은 가격을 파는 사업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단순화했습니다. 좌석, 식사, 공항, 심지어 티켓 발권까지 불필요한 걸 모두 없애고 오직 운송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순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돈벌이 구조가 탄생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0년 넘게 흑자를 유지했고 라이언에어와 이지젯은 유럽의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곧 혁신이 된 셈이죠. 비행기 값은 싸졌지만 세상에 공짜 하늘은 없습니다. 누군가 싼 티켓을 샀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금 더 낸 겁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10유로짜리 항공권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비보다 싸죠. 그런데 막상 탑승하고 나면 짐을 붙이는 순간, 좌석을 고르는 순간, 물 한 병을 주문하는 순간 가격표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결국 우리가 싸다고 믿은 건 비행기가 아니라 기본 운송권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수익의 구조 자체를 분해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1967년 미국의 변호사 출신 사업가 허브 켈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단 하나였죠. 이 결정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 한 문장이 저가 항공의 모든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는 비행기를 교통수단으로만 봤습니다. 식사는 필요 없고 좌석은 줄일 수 있고 공항이 비싸면 다른 공항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 단순한 사고가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처음 한 일은 기종 통일이었습니다. 보잉 737한 종류로만 운영한 거죠. 이 단일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기종이 바뀔 때마다 새로 교육받을 필요가 없고 정비사는 같은 부품만 다루면 됩니다. 훈련비, 교육비, 부품비, 정비 시간이 모두 줄어듭니다. 기계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효율성을 얻은 전략. 그게 바로 저가 항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없애기였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모든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좌석 모니터, 리클라이닝, 담요, 이어폰, 주스, 물까지 다 사라졌죠. 대신 이런 걸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가벼워지고 청소 시간이 단축되고 회전율이 높아졌습니다. 좌석 주머니조차 없앴습니다. 왜냐면 그 안을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항공사는 승무원에게 직접 청소를 시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다시 뜰 수 있도록요. 한 대라도 더 띄워라. 이게 저가 항공의 이익 공식입니다. 히드로나 인천, 나리타 같은 메이저 공항은 항공사들에게 입장료 같은 착륙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은 도심 대신 외곽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언에어는 런던 히드로 대신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옮겼고 파리 중심의 샤를드골 대신 보베 공항을 씁니다. 그 덕분에 공항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죠. 이 전략 덕분에 스탠스테드는 지금 런던 제2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공항조차 저가 항공의 손을 잡은 셈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보통 제트 브릿지를 이용하죠. 비행기와 게이트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저가 항공은 그조차 포기합니다. 그냥 계단을 내리고 버스로 이동합니다. 손님은 불편하지만 항공사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낍니다. 이게 LCC의 사고방식이에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 대신 싸잖아. 하지만 이 전략의 진짜 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수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가 항공의 티켓은 싸지만 그건 기본 운송만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익의 절반 가까이는 부가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짐 하나 붙이면 3만원, 좋은 자리 선택하면 2만원, 기내식 주문하면 1만원. 결국 승객 한 명당 평균 부가 서비스 지출액은 기본 운임의 3050%에 달합니다. 즉 비행기 좌석은 미끼 상품이고 부가 서비스가 진짜 상품인 겁니다. 비행기 한 대를 땅에 세워두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LCC는 하루에 가능한 한 만이 뜹니다. 이륙, 착륙, 청소, 탑승 이 모든 과정을 30분 안에 끝내는 회전율 시스템을 도입했죠. 사우스웨스트의 하루 평균 비행 횟수는 6회, 대한항공은 2, 3회입니다. 같은 비행기인데 회전율이 2배 이상이죠. 게다가 LCC는 승무원과 지상직 인력을 최소화합니다. 탑승 수속도 대부분 모바일 앱에서 해결, 심지어 프린트된 탑승권을 안 가져오면 요금을 받기도 하죠. 모든 건 사람을 덜 쓰기 위한 설계입니다. 저가 항공엔 환승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승 시스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짐을 옮겨줘야 하고 연결편이 늦으면 대기 비용이 생기고 고객 불만이 쌓이면 보상 비용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LCC는 포인트 투 포인트, 즉 직항 방식만 고집합니다. 서울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방콕, 이 덕분에 LCC는 시스템 단순화와 회전율 극대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너무 싸면 사람들의 기대도 바뀌죠. 그들이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최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는 싸지만 불쾌한 경험을 감수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라이언에어가 그 대표적 예죠. 출입문 앞에서 수화물 무게를 재고 1kg 초과당 벌금, 탑승권을 인쇄를 안 해오면 벌금.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반대로 같은 저가 항공이라도 사우스웨스트는 직원 친화적 문화로 승객 만족도를 지켰습니다. 싸지만 따뜻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즉 LCC의 본질은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느껴지지 않게 파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저가 항공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들은 작은 기체, 짧은 거리, 높은 회전율로 동북아 하늘길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한국 LCC들의 국제선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일본, 동남아, 괌, 사이판 노선 대부분이 이제는 저가 항공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합니다. 싸게 팔고 빠르게 돌리고 많이 태워라. 놀랍게도 저가 항공의 이익률 1위 품목은 티켓이 아닙니다. 1위는 수화물 요금, 2위는 좌석 지정, 3위는 기내 판매, 4위는 광고. 기내 잡지, 헤드레스트 커버, 심지어 기내 방송 멘트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비행기 안이 하나의 이동식 미디어 플랫폼이 된 거예요. 비행기 밖은 하늘, 비행기 안은 광고판.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바로 LCC의 천재성입니다. 저가 항공의 등장은 항공산업의 민주화이자 자본주의의 실험이었습니다. 가격을 쪼개고 옵션을 나누고 선택을 개인에게 넘기는 모델. 결국 LCC는 하늘 위의 넷플릭스 모델이에요. 기본은 싸지만 옵션을 붙일수록 비싸진다. 사용자는 선택의 자유를 얻고 회사는 수익의 다양성을 얻습니다. 저가 항공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싸게 팔지 말고 싸게 만들라. 고객이 불편을 감수할 명확한 이유를 줘라. 원가 절감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허브 켈러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항공사가 아니라 시간관리 회사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가 항공의 본질은 비행이 아니라 시간 회전율이기 때문이죠. 비행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하늘을 빌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누군가는 200만원짜리 좌석에서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5만원짜리 티켓으로 같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돈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결국 무엇을 주고 무엇을 뺄 것인가의 예술이니까요.